아버지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저를 조금 모자라다고 하는 소위 바보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신혼방 문이 닫히던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비웃던 소리가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죠. 저 예쁜 애가 바보한테 시집 간다고? 집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보네. 그런 말들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날아왔지만 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어요.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방 한편에 서서 손을 비비고 있는 모습이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남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정말 사람들 말처럼 정신이 조금 모자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입을 열었고 어쩌면 그때부터 제 인생을,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8살에 겪었던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도 따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희 가족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매일 아침 7시면 학교로 나가셔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곤 했죠.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림을 꾸려가셨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깨잎을 심으시고 여름이면 오이와 토마토를 정성스럽게 키우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고 아버지는 늘 제 숙제를 봐주셨죠. 가난했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봄,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텃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몸이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얼굴은 점점 누렇게 뜨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가 계속되었죠. 아버지는 급히 어머니를 큰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정말 불안했어요. 제가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과 함께 나오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네.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수술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입원비와 치료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은 좋게 들 거라고 하셨어요. 저희 같은 서민 가정에선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마다 책상 위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것저것 계산해 보시곤 했습니다. 퇴직금에 적금, 부어둔 보험금까지 모두 털어도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밤마다 제 방까지 들려왔어요. 아버지, 제가 뭐라도 해보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거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넌 아직 어린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니.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의 어깨는 점점 더 구부정해져만 갔습니다. 평생 꿋꿋하게 사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병실에서 하루하루 야위어가고 계셨고 저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던 그때였어요.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엔 호탕하게 웃으시는 분인데 그날은 왠지 표정이 조심스러우셨어요. 한참을 뜸들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선생님, 혹시 서연이 시집 보낼 생각 있으신가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옆면에 큰 농장을 운영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 외아들이 장가를 못 들어서 집안에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근에서 시집 보낼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장님의 다음 말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신 혼수는 넉넉히 준다고 하네요. 현금으로 5천만 원 정도는. 그 금액은 정확히 어머니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친 것과 맞아떨어졌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가신 후 집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저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어머니 병실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강직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딸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이런 선택을 하게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제 결혼이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얼굴도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결혼 준비는 정말 서둘러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랑 측에서 웨딩드레스며 예단까지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딸이 바보한테 시집 간다더라. 집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보네. 안 됐다. 정말. 그래도 돈은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 시선들과 소문들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일이니까요. 결혼식은 정말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측에서는 몇 명 안 되는 가족분들만 오셨고 저희 쪽에서도 아버지와 친척 몇 분만 참석하셨어요. 평상시였다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줬을 텐데 그날은 다들 멀리서 구경만 할 뿐이었죠. 신랑인 박도윤 씨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도 나름 듬직해 보였죠. 다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하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이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 그분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네, 저도요. 잘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사람들 말처럼 정신이 부룩한 걸까?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막막하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시댁은 정말 큰 저택이었습니다. 저희 집 열채는 좋게 들어갈 것 같은 규모였어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고 한옥과 양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원에는 백일홍과 장미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 분수대 하나가 작은 물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신혼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안에는 새 이불과 가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화장대며 옷장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방 문이 닫히자 갑자기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정말 이 사람의 아내가 된 거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거래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꿀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혼방 문이 닫히던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긴장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어요. 크림색 벽지에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창가에는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침대 옆 화장대 위에는 작은 꽃병에 담긴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박도윤 씨는 방 한편에 서서 어색하게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도 넓어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분이 침대 끝자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그분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눈빛은 맑고 순수했지만 어딘지 초점이 흐릿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사실 피곤한 게 아니라 불안했거든요.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정말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분은 계속 서 있었어요. 마치 제가 허락해야 움직일 수 있다는 듯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는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분이 또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필요한 게 뭔지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분이 갑자기 방 안쪽으로 걸어가더니 옷장 뒤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작은 하얀 상자였는데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순수한 아이 같았습니다. 케이크예요. 아내가. 아니, 당신이 배고플까봐 숨겨놨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딸기 케이크가 나타났어요. 크기도 작고 장식도 화려하지 않은 동네 빵집에서 파는 평범한 케이크였습니다. 하지만 그 케이크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식 때 음식을 많이 못 드셨잖아요. 혹시 배고프실까봐. 그분이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순진했어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듯 뿌듯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결혼식 내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긴장과 불안 때문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고플까 봐 미리 케이크를 준비해뒀다는 거죠.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어요. 어제 어머니랑 같이 가서 샀어요. 어머니가 신부는 결혼식 날 많이 긴장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하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한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거래로 맺어진 결혼이지만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고마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의 얼굴이 더욱 환해졌어요. 정말 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케이크는 달콤했어요. 그리 비싸 보이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제가 먹어본 케이크 중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어요. 그분도 저와 함께 조금씩 드셨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분이 물었어요. 진짜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큰 걱정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고 나니 시간이 꽤 늦어졌어요. 밖에서는 벌레의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침대에서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잘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신혼 첫날 밤이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소파에서 잘게요. 그분이 방 안쪽에 있는 작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파에서요? 왜요? 아직 낯선 사이니까요. 당신이 불편하실까봐. 그분의 배려였어요. 거래 결혼이긴 하지만 저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순수하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침대가 크니까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저희는 침대의 한 끝에서 잤어요. 그분은 정말 조용했어요.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 저를 해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저를 보호해 주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창문 너머로 넓은 정원을 바라봤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잠든 모습도 정말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니까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아침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신혼 첫날 밤이 지나고 맞은 아침은 참 평온했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정원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시댁 식구들과 첫 아침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박도윤 씨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셨나 봐요. 침대 한쪽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이불까지 개켜져 있었어요. 어디 갔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화장실에서 세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리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랐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일어나셨어요? 도윤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은 모습이 어제보다 훨씬 깔끔해 보였습니다. 네, 잘 잤어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가족들과 인사드릴까요? 그분의 말에 저는 괜히 긴장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일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니까 넓은 거실이 나왔어요. 한쪽에는 커다란 식탁이 놓여 있었고 벌써 아침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일어났어요. 도윤 씨가 부엌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품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얼른 들어오거라. 부엌에서 나오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인 이명대 씨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옷차림도 세련되고 얼굴도 온화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깍듯이 인사드리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어젯밤 잘 잤니? 네, 잘 잤습니다. 그럼 됐다. 이리 앉아서 밥 먹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생각보다 따뜻해서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무서운 시어머니일 줄 알았는데 정말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탁에 앉으려는데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예리해 보였습니다. 혜란 고모예요. 도윤 씨가 소개해 주었어요. 최혜란이라는 분이 시아버지의 여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신 적이 없어서 줄곧 이 집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혜란 고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간단히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뭔가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앉아서 먹자. 밥이 식겠다. 시어머니께서 분위기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도윤 씨는 제 옆에,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혜란 고모님은 시어머니 옆에 앉으셨습니다. 서연아, 많이 먹어라. 어젯밤에 제대로 못 먹었을 테니까. 시어머니께서 제 그릇에 밥을 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혜란 고모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온 애가 이런 집에 적응할 수 있을까?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란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시어머니께서 제지하셨지만 혜란 고모님은 계속하셨어요. 난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이 아이가 도윤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 우리 도윤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결혼한 거 맞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마치 제가 돈 때문에 시집 온 걸 다 아신다는 투였거든요.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이시고 사시이기도 했으니까요. 고모님,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혜란 고모님은 저를 예리하게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말은 쉽지. 도윤이 상태가 어떤지 알아?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정신연령이 10살 수준이야. 도윤 씨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상처될까 싶었습니다. 그만해, 혜란아.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언니, 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혜란 고모님의 말에는 악의는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저와 도윤 씨는 정말 불편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고모님. 남편이 어떤 상태든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혜란 고모님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네, 정말입니다. 그때 도윤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고모님, 저도 노력할게요. 서연이한테 피해 안 주려고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도윤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도윤이가 좀 특별하긴 하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야.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착하거든. 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젯밤 케이크 일만 봐도 도윤 씨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혜란 고모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뭔가를 더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시며 참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이 집안은 복잡하거든. 혜란 고모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혜란 고모님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고 도윤 씨는 정원으로 나가셨어요. 서연아, 혜란이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저 애는 원래 말이 좀 직선적이야. 괜찮습니다, 어머니. 사실 혜란이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해. 도윤이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언제부터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궁금했거든요.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때 머리를 많이 다쳤지. 그랬군요. 하지만 착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순수해졌달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도윤 씨를 아끼고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이 집에 온 이상 널 지켜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우리 가족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도윤 씨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어요. 넓은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여기 정말 예뻐요. 제가 말하니까 도윤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가꾸는 거예요. 꽃 키우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저기 장미는 제가 직접 심었어요.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처음 꽃이 폈어요. 도윤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아이가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란 고모님이 우리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걸 느꼈어요. 돌아보니까 정말로 창문 너머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관찰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고모님이 저희를 보고 계세요. 제가 도윤 씨에게 말했어요. 고모님은 늘 그래요. 걱정이 많으셔서. 도윤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미 익숙한 일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집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하셨고 도윤 씨도 순수하고 착했어요. 혜란 고모님만 좀 까다로우셨지만 그것도 가족을 걱정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었어요. 혜란 고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집안은 복잡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에요. 도윤 씨에게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시어머니께도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심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불러올지 말이에요. 시댁에서의 생활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조금씩 이 집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생각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을 돌보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셨죠.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 씨가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서연 씨, 오늘 장에 같이 갈까요? 장에요? 네, 5일장이 서는 날이에요. 어머니가 필요한 것들을 사오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장보기 목록을 써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도 구경 삼아 따라가 봐. 시골 장이 어떤지 보는 것도 좋을 거야. 저는 기꺼이 따라가기로 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도윤 씨와 단둘이 외출하는 거였거든요.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장터는 집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도윤 씨가 직접 운전을 하셨는데 운전은 정말 능숙하셨습니다. 별로 말은 없으셨지만 가끔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기가 우리 초등학교예요. 저 산 뒤에 큰 사과밭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아는 곳을 자랑하듯 말씀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장터에 도착하니까 정말 시끌벅적했어요.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도윤 씨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 도윤이 아니니? 도윤아, 장가 갔다며? 이분이 새댁이구나.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며 저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윤 씨는 어색해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제 아내 서연이에요. 어머, 정말 예쁘네. 도윤이가 복 받았구나.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윤 씨를 정말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께서 부탁하신 물건들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어요. 쌀, 채소, 생선 등등. 도윤 씨는 가격 흥정도 잘하셨고 좋은 물건을 고르는 눈도 있으셨어요. 이거 신선해 보이네요. 제가 말하자 도윤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좋은 건 고르는 법을. 그런데 장보기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한 여자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저기,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여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정말 급해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 여자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도윤 씨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지갑을 꺼내셨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10만 원만. 정말 1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꼭 갚을게요. 도윤 씨는 주저없이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그 여자분에게 건네셨어요. 갚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가 빨리 나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분이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급하게 사라졌어요. 저는 도윤 씨의 그런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였어요.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제가 말하니까 도윤 씨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가 주차장으로 가던 중에 아까 그 여자분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제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도윤 씨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런 선한 마음을 조롱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도윤 씨, 저 여자 봐요. 제가 도윤 씨에게 가리켜 보였어요. 도윤 씨도 그 장면을 보시고는 당황하셨습니다. 어? 저분이 사기예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도윤 씨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알아요. 당신은 잘못 없어요. 저는 도윤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그 여자가 돌아봤는데 저를 보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까 저희한테 돈 빌려간 거 기억나세요? 그게 지금 다른 분한테도 똑같은 말하고 계시네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저희가 다 봤어요. 그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돈 돌려주세요. 뭐라고요? 저희 남편한테 받은 돈 돌려주시라고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몇 분이 저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칠 수가 있어? 그 여자는 결국 도윤 씨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떨리며 10만 원을 내미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도윤 씨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서연 씨. 뭐가 고마워요? 저를 도와주셔서요. 혼자였다면 그냥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당한 것보다 제가 도와준 것에 더 감사해하고 있었거든요.
차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처럼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나쁜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도윤 씨의 그 말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함께 판단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 돼요. 도윤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도윤 씨에 대해 진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단순히 불쌍해서 돌봐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정말 기뻐하셨어요. 서연이가 우리 도윤이를 잘 지켜줬구나. 고맙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혜란 고모님도 이번에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도윤 씨를 보호한 것에 대해 인정하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도윤 씨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면 이제는 진짜 부부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도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뀌셨어요. 더 편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장난도 치셨죠. 정말 순수한 장난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귀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장터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희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어요. 혜란 고모님이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는 차를 끓이며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도윤 씨는 저 혼자 소파 한쪽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말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윤아, 왜 그렇게 쉽게 속는 거니? 혜란 고모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봐야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말을 그대로 믿어? 도윤 씨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으로 바지를 만지작거리며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를 가져오시며 중간에서 말씀하셨어요. 혜란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도윤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야. 언니는 너무 감싸기만 해. 그러니까 도윤이가 철이 안 드는 거야. 그때 도윤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에 어떤 결의 같은 게 느껴졌어요. 고모님. 도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혜란 고모님과 시어머니 모두 도윤 씨를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도윤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10살 때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도와드렸어요. 도윤 씨의 목소리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며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사탕 하나를 주셨어요. 정말 달콤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아마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된 게. 도윤 씨가 처음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혜란 고모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기당한 건 제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착한 마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예요. 그 한마디가 거실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혜란 고모님도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서연 씨가 오늘 그걸 가르쳐 줬거든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어요. 혜란 고모님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도윤 씨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 머리도 느리고 때로는 어린애 같다는 거. 도윤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가진 마음만큼은 진짜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혜란 고모님이 한참 만에 입을 여셨어요. 도윤아. 네, 고모님. 너 언제 그렇게 컸니? 혜란 고모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이랬어요, 고모님. 다만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도윤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도윤 씨 앞으로 다가가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도윤이 참 많이 자랐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도윤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가족 안에서 도윤 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혜란 고모님도 마침내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도윤아. 고모가 미안했다. 너를 너무 어린애 취급했구나. 괜찮아요, 고모님. 고모님도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 알아요. 그날 밤 저는 도윤 씨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동정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호감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존경심이 생겼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도윤 씨를 바라보니까 잠든 얼굴도 평온해 보였어요. 이 사람의 순수함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이 사람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저는 몰랐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곧 큰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이제 시댁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가까워졌고 혜란 고모님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도윤 씨와의 관계도 날마다 좋아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정원에서 도윤 씨와 함께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했거든요. 도윤 씨는 정말 꽃들을 아끼셨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서연 씨, 이 장미 어때요? 어제보다 더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러네요. 도윤 씨가 잘 돌봐주셔서 그런가 봐요. 저희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엔진 소리가 큰 걸 보니 고급차인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거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미셨어요. 도윤아, 서연아, 안으로 들어와라. 손님이 오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정말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계셨고 액세서리도 값비싸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여자분이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목소리도 교양 있고 우아했습니다. 그래, 미라야. 오랜만이구나.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는데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어요. 미라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윤 오빠도 안녕하세요. 그 여자분이 도윤 씨를 향해 말했어요. 오빠라는 호칭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 씨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새댁이시군요. 미라라는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미라야, 이 애가 도윤이 아내 서연이다. 서연아, 이분은 윤미라 씨야. 도윤이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지.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스쳤어요. 윤미라. 도윤 씨의 옛 약혼녀였던 거예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미라 씨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문 들었어요. 시골에서 오셨다고 하던데 그 한마디에 이미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괜히 기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라 씨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도윤 오빠가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뜻밖이었거든요. 그래, 도윤이도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해야지. 시어머니께서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결혼을 하신 건가요? 저는 해외에 나가 있어서 몰랐거든요. 미라 씨가 도윤 씨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도윤 씨는 여전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2년이 되어서요. 도윤 씨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2년이요?
어떤 인연인지 궁금하네요. 미라 씨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를 의식한 질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혜란 고모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미라 씨를 보자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어머, 미라 씨 아니야? 안녕하세요, 고모님. 언제 들어왔어? 해외에 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도윤 오빠 결혼 소식 듣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혜란 고모님은 미라 씨 옆에 앉으시며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 인사는 받았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네. 직설적인 말씀이었어요. 혜란 고모님도 미라 씨를 별로 환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나요? 미라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가짜 같았어요. 도윤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라 씨가 갑자기 도윤 씨에게 다가갔어요. 너무 가까이 앉는 바람에 저는 불편했습니다. 좋아요. 도윤 씨가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결혼 생활은 어때요? 많이 달라졌겠어요. 네, 좋아요. 도윤 씨는 같은 대답만 반복하셨어요. 미라 씨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랑 있을 때가 더 편하지 않았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도윤 씨를 유혹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라 씨,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남편은 이제 제 남편이에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라 씨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질투하시는 건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오래된 친구로서 말한 것뿐이에요. 친구요? 네, 친구요. 물론 예전에는 약혼자 사이였지만요. 미라 씨가 일부러 그 말을 강조했어요. 저를 의식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일 뿐이죠. 도윤 오빠가 이런 분과 결혼하셨으니까요. 이런 분이라는 표현에 모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미라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 손이 참 거칠어요.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다는 걸 비꼬는 거였습니다. 도윤 오빠는 부드러운 손을 좋아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거든요. 정말로 제 손이 거칠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와서 그랬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니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혜란 고모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혜란 고모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고모님? 미라 씨가 당황하며 바라봤어요. 이 손이 거칠다고? 이 손이 얼마나 소중한 손인지 아냐? 혜란 고모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손은 고생에 굳은 살이야.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쓴 증거지. 그런 손을 어떻게 비웃을 수가 있어. 혜란 고모님의 말씀에 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 같은 애는 평생 이런 손 가져볼 일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남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니까. 미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도윤이네 집이야. 도윤이 아내는 서연이고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혜란 고모님의 단호한 말씀에 미라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가거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말고. 미라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고모님, 안녕히 계세요. 미라 씨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 씨가 떠나고 나서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혜란 고모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기죽지 마라. 내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제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고 있을 때 도윤 씨가 다가오셨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도윤 씨 잘못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도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미라 그 애가 너무했네.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라 씨의 마지막 눈빛을 봤을 때 분명히 다시 뭔가를 꾸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라 씨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집 안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차례 음식 준비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저도 처음으로 시댁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분이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디즈니스맨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남자분이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태석이 아니냐? 오랜만이구나. 시어머니께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태석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뭔가 익숙했습니다. 저기, 혹시 미라 씨랑 관련이 있는 분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남자분이 저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윤미라는 제 여동생입니다. 저는 윤태석이에요. 아, 미라 씨의 오빠였구나.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서연이에요. 제가 인사를 드렸지만 태석 씨의 반응은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네, 소문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미라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요. 그 말에 제가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석아, 무슨 소리냐? 미라가 먼저 와서 서연이한테 못할 말 한 거 아니냐.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미라가 얼마나 도윤이를 사랑했는지 아세요? 태석 씨의 말에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건 다 예실이야. 이제 도윤이는 서연이 남편이고. 하지만 어머니, 도윤이가 정말 행복할까요? 이런 신부와 함께요? 태석 씨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제가 기분 나빠하려던 찰나 혜란 고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윤태석이 여기 왜 왔어? 혜란 고모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모님. 인사차 왔어요. 인사는 됐으니까 이제 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혜란 고모님의 직설적인 말에 태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모님,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저도 이 집과 인연이 깊잖아요. 무슨 인연? 미라랑 도윤이 약혼 깨진 지가 언젠데. 그래도 가족 같은 사이였는데요. 태석 씨가 끈질기게 버티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정원에서 들어오셨어요. 태석 씨를 보자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태석 형. 도윤 씨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도윤아, 잘 지내냐? 결혼 축하한다. 태석 씨의 축하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꼬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도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도윤아, 정말 행복하냐? 네, 행복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태석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태석 씨는 1시간 정도 더 머물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서연 씨, 혹시 시간 되면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요. 이 집 가족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태석 씨가 떠나고 나서 집 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와 혜란 고모님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연아, 태석이가 뭔 말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혜란 고모님이 당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지만 명쾌한 답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조심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추석 전날이었어요. 집안은 명절 준비로 더욱 바빠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잠깐 창고에서 큰 그릇 좀 가져와라. 시어머니께서 부탁하셨어요. 창고는 집 뒤쪽에 있는 별채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창고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어서 복도가 조금 어두웠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큰 그릇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돌아보니 태석 씨가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몰랐습니다. 태석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마침 잘 됐네요. 태석 씨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요? 거실로 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니까. 태석 씨가 창고 문을 닫았어요.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무서워졌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해요. 이 집에서 얼마나 받고 결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다 알고 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맞죠? 태석 씨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하자 태석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상관 있어요. 우리 미라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그건 미라 씨 문제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끼어들어서 생긴 문제라고요. 태석 씨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서 아팠습니다. 놓으세요.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면 모든 게 해결돼요. 무슨 소리예요? 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팔을 빼려고 했지만 태석 씨가 더 세게 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석 형, 뭐 하는 거예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문이 열리면서 도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너 여기 왜? 서연이 찾으러 왔어요. 너무 오래 안 와서. 도윤 씨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형, 서연이한테 왜 그래요? 도윤아, 너는 몰라도 돼. 이건 어른들 문제야. 서연이는 제 아내예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고요. 도윤 씨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비켜. 너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안 돼요. 서연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 순간 태석 씨가 화를 내며 도윤 씨를 밀었어요. 이 바보야. 내가 뭘 안다고. 도윤 씨는 뒤로 밀려났지만 다시 제 앞에 섰어요. 바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내는 제가 지킬 거예요. 그때 태석 씨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 씨, 조심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태석 씨의 주먹이 도윤 씨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도윤 씨는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도윤 씨. 저는 급히 도윤 씨에게 달려갔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도윤 씨는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고모님, 도와주세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태석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와 해랑 고모님이 달려오셨어요. 도윤 씨의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119부터 불러요. 해랑 고모님이 소리치셨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도윤 씨를 안고 울었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뇌에 출혈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경찰도 왔어요. 태석 씨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라 씨도 나타나서 오빠를 두둔했어요. 도윤 오빠가 먼저 오빠를 때렸어요. 오빠는 자신을 방어한 것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결단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저기요, 경찰관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안에 아이가 있어요. 도윤 씨의 아이가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해랑 고모님도 놀란 표정이셨어요. 임신부를 위협한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태석 씨는 결국 구속되었고 미라 씨도 거짓 증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도윤 씨는 아직 깨어나지 않고 계셨어요. 도윤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병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해랑 고모님도 교대로 병원에 오셔서 간병을 도와주셨어요. 서연아, 넌 좀 쉬어라. 몸이 안 좋잖니? 시어머니께서 걱정하며 말씀하셨어요. 임신 초기라서 입덧도 심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윤 씨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병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도윤 씨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도윤 씨, 빨리 일어나세요. 저한테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 아기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제 목소리에 반응은 없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윤 씨의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도윤 씨? 도윤 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리고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깨어나셨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더 또렷하고 깨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요? 도윤 씨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어요. 더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사고를 당해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간단한 검사를 하셨어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은 나시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다 기억나요. 태석이가 서연이를 위협해서 제가 막았던 일까지요. 도윤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눈빛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았죠? 네, 저는 괜찮아요. 도윤 씨가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와 혜란 고모님이 연락을 받고 급히 오셨어요. 도윤아, 정말 깨어났구나. 시어머니께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도윤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혜란 고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윤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고모님.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미라 씨가 병실에 나타났어요. 태석 씨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였는데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도윤 오빠, 미안해요. 미라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라 씨. 도윤 씨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오빠랑 서연 씨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도윤 씨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제 아내는 서연 씨예요. 그리고 곧 우리에게는 아이도 생길 거고요. 미라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임신하셨어요? 네, 그래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네요. 미라 씨가 힘없이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이었어요. 미라 씨. 우리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도윤 씨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미라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 씨는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요. 그리고 제 아이를 가져줘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당신과 우리 아이를 말이에요. 그날 밤 집 정원에서 달을 보며 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사랑해요. 처음으로 듣는 진짜 사랑 고백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도윤 씨.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때 도윤 씨가 제 배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기야, 아빠가 꼭 좋은 아빠가 될게. 몇 달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는데 도윤 씨를 쏙 빼닮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대답하셨어요. 고마운 건 우리야, 서연아. 내가 우리 도윤이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혜란 고모님도 아기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야.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의 결혼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 진짜 사랑으로 바뀌었거든요. 도윤 씨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사고 이후로 더 성숙해지셨고 이제는 정말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셨습니다. 서연 씨, 후회 안 해요? 어느 날 도윤 씨가 물어보셨어요. 뭐려?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거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하죠. 왜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요. 그 말에 도윤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작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죠.
때로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서연과 도윤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돈으로 시작된 결혼이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때로는 시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말이죠.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려는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